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지만 전 남편이 잦은 외도로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되어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제가 학창시절부터 취미로 해오던 피트니스를 살려 트레이너 일을 할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는 일이 잘 풀려서 대형 피트니스 클럽의 총괄 매니저를 맡게 되었고요. 1년 전 아들 군입대 배웅차 논산훈련소로 향하였어요. 제 아들은 이제껏 대학 진학, 아르바이트, 연애, 자기 일을 스스로 척척 해내는 믿음직한 아들이지만 살면서 첫 이별이다 보니 훈련소 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같이 가던 아들의 절친 일명 김 선생이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한 2달에 한 번씩 휴가 나온대요. 자주 보시게 될 거니 슬퍼 마세요. 김 선생이란 친구는 이름보다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과묵하고 고민을 잘 들어준다 해서 생긴 별명이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과외 한 번 없이 서울대에 들어간 아들 친구들 사이에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자금은 학교 다니면서 야간에 수학 강사를 해서 월급이 적지 않다고 들었고 벌써 꽤 경제력도 갖추고 있다고 아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 주책 없이 온 게 아닌가 싶어 김 선생에게 어른답게 몇 마디 건넸어요. 김 선생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요즘에도 공부하랴 수업하랴 많이 바쁘지.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서울에 다 도착하였어요. 제가 운전을 못해 김 선생 차를 타고 갔는데 미안한 마음에 내릴 때 10만 원을 기름값이나 하라고 주려고 하니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했고 옥신각신했지만 기어코 안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어머님 울지 마시고 힘내세요. 조만간에 뵐게요 하고 휙 떠났습니다. 그러고 몇 달 지나 아들의 첫 휴가날 다행히 아들은 씩씩한 모습으로 집에 왔고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아들과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띵동 아들 엄마 김 선생 오라고 했어. 김 선생 차 타고 나가려고. 김 선생 어머님 잘 계셨죠? 김 선생은 웃으며 집에 들어왔고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당황하여 이게 뭐니? 물으니 어머님 드리려고 작은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열어보니 백화점에나 살 수 있는 비싼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거 비싼 브랜드 아니니? 이런 걸 왜 말하려고 하니 김 선생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샀습니다. 친구야 얼른 나가자 시간 없다 하고 그냥 손살같이 휙 나가더군요. 아들 군대 복귀 며칠 후 김 선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학부모가 제작하는 연극 초대권이 있는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시라고 몇 장 받아놨습니다. 가실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티켓 드릴게요. 나는 고마운데 같이 갈 사람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고 전화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김 선생, 어머님 그럼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사실 이 연극 보고 싶었거든요. 아냐 이런 거는 여자친구랑 가야지. 저는 당황했지만 티 안 내려고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김 선생은 에이 저 같은 사람에게 여자친구 같은 건 사치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나도 모르게 아니 왜 김 선생이 어때서? 잘생겼고 스마트하고 능력도 있고. 김 선생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일단 저는 극장으로 가 있겠습니다. 일정 되시면 오시고 안 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거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방금 김 선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별 생각 다 한다고 혼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김 선생이 같이 연극 보자고 한 날 별 고민 없이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집 앞에 김 선생이 기다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연극 안 보고 여긴 웬일이니? 물었고 김 선생 어머님이 안 나오실 줄 알고 그냥 여기로 왔습니다. 저 배고픈데 집에서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건 없는데. 그럼 일단 들어와 봐. 어머님 맥주 좋아하신다던데. 맥주라도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이 상황이 뭐지? 이런저런 생각하며 음식 준비를 하였고 어색함이 감돌았어요. 음식과 맥주 몇 병을 내어줬고 같이 맥주를 한두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시다 보니 김 선생은 본인의 불우했던 가정환경, 가정폭력을 하던 아버지와 그의 비참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어머님 사실 오늘 찾아뵌 거는 저 사실 어머님이 여자로 보입니다. 오늘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지만 어떤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A 또래 젊은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농담하지 말고 늦었으니 얼른 돌아가. 오늘 말은 못 들은 거로 할게라며 자연스레 웃어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선생은 뭐라 더 말하려다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크게 비틀거렸어요. 김 선생은 사실 본인은 술을 전혀 못한다고, 살면서 오늘이 술 가장 많이 마신 날이라고 하였어요. 화장실에서 토를 한참을 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아들 방으로 부축해 눕히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냥 아들이라 생각하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고요. 한참을 껴안더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놀라서 얼굴이 붉어진 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사실을 알면 안 되는데 걱정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끓이고 있을 때 뒤에서 김 선생이 제 어깨를 살짝 안더니 나가더라고요. 이날 이후 김 선생은 매일같이 전화, 좋은 문구에 문자를 보내왔고, 김 선생의 노력으로 서서히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관계가 발전하다가 몇 달 전부터는 거의 매일 저녁집에 찾아오고 우린 연인 비슷한 관계가 되었어요. 누가 볼까봐 외부에서 만나지 않으니 거의 집에서 만났고 자연스럽게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의 시선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성관계도 하고 어느 연인과 다르지 않게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20대 건강한 남자, 한참 왕성한 성욕을 저에게 모두 쏟아붓고 있고 저 또한 몸이 힘들지만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신없이 사느라 지나갔던 20, 30대 여자 인생을 돌려받은 것 같아서 행복하고 늦게라고 성에 눈을 뜬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이 사실을 끝까지 알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행복함도 느끼지만 이러한 고민 때문에 항상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서로서는 아들 저녁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김 선생과의 관계를 문제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가 고민됩니다. 아직 말하진 못하고 있지만 아들 저녁 전에 김 선생과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건 빨리 김 선생이 또래 여자를 만나 스스로 떠나는 것인데 이렇게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니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잠들어 있는 이 어린 남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되고 나는 괜찮은데 김 선생이 나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 가슴 아프고요. 그리고 저를 쉽게 놓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창피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커플은 아들 전역 이후에도 약 6개월간 비밀 연애를 더하였고 김 선생이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남동생은 점점 커가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했고, 힘으로 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고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갔습니다. 몇 번이나 부모님과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시골 분들에다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일에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나는 것을 지켜본 동생은 더 거침없이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더 혈기가 왕성해진 동생의 짐승 같은 짓을 더 거침이 없었고, 그러다 제가 생리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고 미칠 것만 같았는데, 그때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제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 돈 전부와 거실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성년자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숙을 하게 되었고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숙을 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도 여러 번 당해 사람을 잘 믿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배도 너무 고팠고 어디 갈 곳도 없기에 겁은 났지만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서는 밥을 시켜주시면서 일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국밥에 있는 고기와 밥을 저에게 덜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노숙이라는 것이 언제 밥을 먹을지 또 얼마나 굶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먹고 나니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물어도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 근처 살아서 오고 가며 매번 봤는데 교복을 입고 노숙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손녀와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괜찮다면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도 집세도 안 받을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순 없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배도 고파질 것이고 겨울도 다가올 때가 됐기에 일단 할머니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뒷골목에 언덕에 있는 작은 빌라가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맙기도 하였지만 한동안은 진짜로 도와주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망갈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저와 할머니는 친손녀와 할머니 사이만큼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저는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갚기 위해 매달 용돈 겸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알뜰히 모아서 시집갈 결혼자금으로 쓰라면서 끝까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같은 회사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부모님 자리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남편은 할머니를 저의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며 약속하였고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끝까지 안 앉으시겠다던 할머니를 몇 날 며칠을 찾아뵙고 설득해서 앉게 만든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연로하신 할머니를 그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안 가신 것을 거의 억지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안 받았습니다. 지역번호가 제가 살던 지역번호이기도 하였고 뒤 4자리 숫자도 낯이 익었습니다. 며칠을 몇 주가 지나도 하루 2-3번씩 전화가 왔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남편은 절대 받지 말라며 차단하라고 하였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받아서 이야기는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저인 줄 다 알고 있다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서 잘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못난 엄마의 잘못이라면서 저한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잘했다면서 울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면서 마음이 풀리거든 연락을 달라는 엄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같이 해줄 거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와 남편은 제 엄마를 보려
십몇 년 만에 제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보기로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저희가 타고 온 저희 차 주변에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어딘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딱 5분 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2명과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오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도박빚이 많이 생겼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갚아보았지만 도박빚을 다 갚지 못했고 그러다 저한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 끊고 산지 10년이 넘었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얼굴 보려 온 것이지 돈을 갚아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갚아줄 생각도 없다고 하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저희를 압박했고 그 카페를 나가려는 저희 부부를 반감금하다시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검사인 시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 여러 대가 카페로 왔고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협박과 불법 추심을 했냐면서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가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빚에 관련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같이 온 엄마와 남동생에게는 믿고 나온 내 잘못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나가자 저희한테 온갖 욕을 하였습니다. 그 잘난 돈 얼마나 된다고 갚아주면 되지. 피가 섞인 가족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매몰차게 간다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과 저주를 펴붓는데 확실히 제 가족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남편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제가 기죽어 있자 괜찮다면서 위로해 주었고 할머니도 고생 많았다면서 너무 괴념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여러 번호로 이상한 욕 문자가 오길래 남편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뀌기 전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저희 집 주소도 알아내서 찾아올까봐 시골에 안 사는 집을 하나 사놓고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다면서 찾아오면 그때까지 해결을 하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가족운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남편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우리 세 식구 모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면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부록을 바라보는 나이의 중년 남성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30이 넘어 결혼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무렵에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고 둘 다 결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만났을 무렵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결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는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도 빨리 갖기를 원했는데 아이는 잘 안 생겨서 그게 고민이기는 했지만 그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만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을 일찍 보내고 혼자서 생계를 꾸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것 하나만큼은 제가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새벽 운동을 가거나 산책을 가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제가 아침을 먹고 다니지 않는데 꼭 손수 아침을 차려주고 퇴근해서도 늘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으며 제 건강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집안일을 같이 하긴 하지만 아내만큼 꼼꼼히 할 수도 없고 꼭 제가 일을 다 해둬도
아내가 마지막에 정리까지 해주더라고요. 아내는 원래 직업이 물리치료사였는데 일 자체가 늘 서서 일을 하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 집안일과 병행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아이도 잘생기지 않는데 괜히 아내까지 혹사시킬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상의 끝에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고요. 손재주가 많은 아내는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손재주가 정말 많아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잘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코바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잘해서 저희 집에 갈 때마다 수세미도 여러 개 만들어주기도 하고 워낙 싹싹한 성격에 저희 가족들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성 치매로 젊은 나이에 치매가 걸리게 되셔서 저희는 집에서 보호사를 불러서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먼저 본인이 보살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내죠. 저희 아내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선뜻 못 나서는 일을 아내가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우선 치매 환자는 일반인이 돌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말렸어요. 아내는 괜찮다며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웃으며 말했고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 증세로 말을 잘 못하셨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거나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날 때도 있어서 문장이나 소통이 수월하지 않았고 조금 더 지나니 제가 아는 TV에서 본 치매 환자들처럼 기억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케어를 하기에도 벅찰 것 같아서 시설로 보내자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다던 아내. 그런 아내가 고마워서 저희 집에서는 거의 아내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한 건 본가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부모님 생신 때 다른 형제들이 선물해준 금 거북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아내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 혹시 TV 옆에 거북이 세트 못 봤어? 응? TV에 그런 거 있었어? 이상하네. 원래 여기에 두는데. 혹시 어머님이 어디 치우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어머니 일어나시면 좀 물어봐줘. 그렇게 분실된 금 거북이 세트. 어머니께 여쭤봐도 TV 옆에 있다는 소리만 반복할 뿐 집을 다 뒤져봤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아내를 의심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정말 숨긴 것일 수도 있고 설령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말 못하고 돈이 필요해서 가져간 거라면 그걸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한 번이 아니라 종종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아내의 몸에서 멍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이게 무슨 멍이야? 아, 어머님이 자꾸 본인을 때리셔서 말리다가 몇 대 맞았어.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 시설에 보내자. 치매는 날로 심해지는데 당신 다쳐.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하루는 일부러 반차를 쓰고 어머니와 아내가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초가을 무렵이라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온 꽃을 등 뒤로 숨기고 집안을 살짝 보는데 폐물함을 열어서 보고 있는 아내와 혼자서 침대 모퉁이에 팔을 긁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고 거기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아내가 금목걸이를 가방에 챙겨 놓더니 어머니가 침대 모퉁이에 몸을 비비는 것을 보고 비비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어머니의 등을 팍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희 집안 욕, 어머니 욕, 그리고 이번에 파는 걸로는 어디에 투자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전 어이가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 모습들을 휴대폰으로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 아내는 욕을 엄청 하고 특히 어머니를 꼬집기도 하고 어머니는 아파서 구석으로 도망을 가고 제가 아무리 고마워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제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서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집으로 가서 폐물들을 확인했는데 수량은 엇비슷하게 있었지만 가짜로 바뀌어 있는 것, 그냥 없어진 것 등등
그 금액만 해도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집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우선 아내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우리 집 금에 손댔지? 무슨 말이야? 그건 어머님이 숨기거나 아니면 난 모른다니까? 아버지 일간 사이에 엄마랑 둘이 있을 때 훔친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오늘 사실 집에 갔다가 다 봤어. 당신이 그 훔치는 것도 어머니 때리는 것도 봤어. 왜 그런 건데? 나 아니야. 그리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뭐? 내가 당신 어머님 매일 봐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해?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거 도둑질이야. 됐어. 그럼 신고하면 되겠네. 노망난 당신 엄마도 그럼 당신이 챙겨. 와이프는 그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집의 금들이 싹 사라졌고 와이프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으러 다녔고 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허탈감이 커서 아내를 찾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지만 집에서 찾게 된 한 장의 사진이 저를 계속 찾게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된 사진 같은 임시 테스트기의 사진. 아무래도 아내에게 아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고 있는 듯했고 결국 와이프의 친한 친구에게 애걸복걸한 이후에 아내의 행방을 알아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군요. 망나니 같은 전 남편의 어린아이, 결혼은 안 했으니 전 남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망나니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 이렇게 제 돈을 야금야금 빼서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를 할 때에는 꼭 피임을 했고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나는 사생활도 없어? 저의 당신은 맞지? 그래, 네 맞아. 알면서 물어보는 건 무슨 심보야? 그럼 혹시 그동안 우리 애가 안 생긴 게? 맞아, 그동안 피임했어. 그건 미안하지만 나도 좀 살아야지. 그럼 나는 무슨 죄야? 나한테 왜 이러는데? 아내는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적당히 제 돈에 손을 대려 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걸 알고는 대범하게 도둑질까지 했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남자는 상간남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에게 천사 같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정신이 얼얼하고 곧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기죄에 대한 부분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내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부모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